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에 대해서 오늘은 배울 거예요. 자, 탕평 정치를 시행하다. 탕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평평이란 뜻이야. 붕당 정치가 너무 세지면서 붕당끼리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니까는 그 붕당 정치, 탕평 정치를 제일 처음 시도했던 거는 탕평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숙종 때지만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었지요. 이거를 아들이 딱 받아서 영조 때 탕평 정치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영조의 탕평 정치. 그래서 영조와 또 그의 손자였던 정조의 탕평 정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조는 즉위한 이후에 탕평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영조에서 탕평 정치를 빼놓으면은 얘기가 될 수 없지요. 자, 붕당의 중심지였던 서원을 대폭 없앴어요. 자, 붕당의 중심지였던 서원이 그 사림이 지방 정권, 향촌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하나의 또 그 라인이기로 또 했었던 이 서원을 없애는 일이 쉬웠을까요? 굉장히 많은 반발을 얻었겠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없애지는 못했지만 이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붕당의 중심지였던 서원을 대폭 없애고 나중에 또 아주 이거를 가감하게 없앤 또 한 사람의 정치인이 나와요. 흥선대원군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아직 흥선대원군이 나오기 이전에 영조의 탕평책 중에 중요한 게 서원을 없앴다. 그 뿌리를 없애는 작업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조 전랑이 갖고 있었던 인사권을 완전히 약화시켰어요. 서로 이 붕당이나 저 붕당이나 이조 전랑이라는 직위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지요. 이조는 뭐야? 육조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이조였지요. 이조의 전랑이라는 직위는 그렇게 높은 직위는 아니지만 3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조 전랑이라는 직위를 하나를 딱 얻게 되면은 자기 라인 만약에 서인이 이조 전랑을 얻게 되면은 서인 쪽 사람들이 다 3사에다가 두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왕 옆에서 이 3사가 간언을 한다든지 감시를 한다든지 견제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자문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3사 역할이었기 때문에 왕의 최측근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왕과 함께 정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3사를 휘어잡을 수 있는 직책이 이조 전랑이야. 그래서 이조 전랑 때문에 싸우니까 이조 전랑에 대한 인사권을 약화시켰던 거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 탕평이라는 거는 붕당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붕당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심했냐면은 이 영조가 탕평채라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 틀려. 하얀색을 상징하는 당, 초록색, 그 다음에 검정색을 상징하는 당, 이런 당들을 다 탕평채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묻히는 거야. 하나로 비빔밥처럼. 그래서 먹는다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 붕당의 인지를 잘 썩는다는 이런 음식을 만들어낼 정도로 영조가 탕평책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었어요. 자, 또 하나의 정책은 좋은 왕은 어떤 정치를 한다고 그랬어? 포커스를 지배자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 맞추는 정치를 하는 왕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치를 했어요. 첫 번째, 양인의 군역 부담을 이전보다 절반에 가까이 줄여주는 균역법, 역을 균등하게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 대동법 배웠었지. 대동법에서는 가가호호 주었던 이 세금을 어디다가 부과했다 그랬어? 땅에다가 한 방에 딱 부과하면서 가진 사람들, 땅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땅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또 땅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는 이런 법을 과감하게 시행을 했지요. 그러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배 세력들이 굉장히 반발을 일으켰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군대 가는 거, 지금도 군대 가는 것 때문에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군역에 군대를 가는 사람도 있고 군대 가는 사람 대신 이거를 세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역이 너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은 죽은 사람한테도 군역을 부과를 하는 거야. 또 태어나서 16세부터 60세까지인데 16세면 니네 지금 중3이잖아. 지금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는데 걔부터 남자라고 해가지고 군역을 부과하는 거야. 이렇게 좀 군역이 굉장히 또 안 좋은 쪽으로 변하니까는 군역을 똑같이 반으로 줄여가지고 50% DC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굉장히 좋겠지요. 또 2번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들이 있었어. 이렇게 가혹하게 죽이면은 죽는 사람도 안 좋고 보는 사람도 안 좋고 또 이게 좀 너무 백성들한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혹한 형벌은 금지하고 좀 완화시키는 이런 민생 안정 정책을 했지요. 또 세 번째는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편찬했어. 우리 성종이 왜 성종이라고 그랬어? 경국대전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성종이라고 그랬지요. 자, 법전을 만든다는 거는 경국대전을 만들었던 그 법이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을 거 아니야. 사회가 완전히. 그래서 그런 거 플러스 시킬 거는 플러스 시키고 뺄 거는 빼고 그래서 법전을 새로이 편찬하는 거야. 좀 그래서 백성들이 공평하게 부담 느끼지 않게 좋은 왕이지요. 법전을 만든다는 거는. 자, 정치 권력은 점차 영조와 탕평파 대신에게. 그래서 탕평책을 만든 거는 탕탕평평해서 붕당을 없애려고 만들었는데 아예 영조의 뜻에 따른 탕평파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노론이 정치 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게 돼. 그러면서 점차 외척 세력이 권력의 전면에 등장을 했지요. 그리고 영조는 탕평책으로 붕당 정치의 폐단을 한때 해결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어. 왜냐면은 본인이 이 노로운 세력에 의해서 왕이 된 이런 성격이 조금 없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노론을 완전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탕평책을 완전 100% 시행할 수는 없었다라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지요. 자, 다음은 정조의 탕평책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굉장히 가슴 아픈 왕이지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버지를 자기가 제일 존경했던 할아버지가 죽이는 장면을 목격한 이 정조야.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한테 대들거나 할 수 없어. 왜냐면은 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손자의 그 행태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과감하게. 그래서 정조는 자라면서 성군으로서 할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자, 정조의 탕평 정치 봅시다. 정조의 탕평 정치 첫 번째, 정조는 본인의 어머니였던 그 노론의 실세였던 홍씨 집안, 어머님이 해빈 홍씨였거든요. 그래서 이 홍씨 집안의 서인 집안의 외척 세력을 견제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 정치 집단에서 배제되었던 우리 남인 세력 기억나니? 저번에 장희빈이 죽으면서 그 황국에 의해서 완전히 도태됐었던 이 남인 세력도 조정에 등용하는 등 적극적인 탕평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훌륭한 왕들의 특징이 뭐야? 세종대왕은 자기 본인을 스스로 자만하고 믿지 않아가지고 집현전이라는 걸 만들어서 불의인들을 양성했지요. 성종도 이 세종하고 비슷하게 불의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집현전을 만들고자 했지만 자기 할아버지 그 세조가 없앤 집현전을 본인이 만드는 게 조금 반대되는 성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필요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집현전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홍문관이라고 이름 붙였어. 근데 정조도 마찬가지야. 개혁을 하려면은 원래 기존 세력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내 편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정조는 이 불의인들을 모아서 규장각이라는 새로운 건물 그 부서를 만들고 인재를 적극 육성하여서 자신의 개혁을 뒷받침하게 했어요. 그리고 4번 초계 문신제라는 걸 실시해서 자신의 후원하는 세력을 키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대신들이 등용이 됐죠. 옆에 나와있지. 초기 문신대는 능력 있는 젊은 관원을 선발해서, 그래서 우리 신하들 중에 굉장히 뛰어났던 신하 이 정약용도 초기 문신제에 의해서 정조에게 발탁되었던 신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그냥 왕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왕과 신하들이 초기 문신제를 통해 가지고 서로 교류하는 거야. 그래서 왕을 스승으로 받드는 거지요. 그만큼 정조의 학식이 굉장히 뛰어날 수밖에 없었던, 정조가 본인의 학식이 뛰어나니까는 이렇게 초기 문신제를 실시할 수가 있었지요. 또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와 할아버지 영조가 끊임없이 붕당에 의해서 조정을 당했기 때문에 본인의 그 확고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하여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도 갖추었어요. 그래서 나의 머리를 담당하는 것은 규장각이고 나의 몸을 담당하는 것은 장용령을 두 부서를 아주 측근에 두었지요. 또 6번째는 수원에 화성을 건설하여서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했어요. 계획도시지요. 그래서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화성이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그 185페이지 보면은 정조의 꿈이 깃든 수원 화성 나와 있지. 그래서 수원 화성은 지금 유네스코에 상정되어 있는데 얘는 굉장히 젊은 건축물이야. 근데 이 건축물이 나이가 너무 젊은 거예요. 유네스코에 들어가기에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린 아이가 나이가 어린 건축물이 어떻게 유네스코에 들어갔냐 그랬더니 설계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이 돌 하나하나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이런 그 목재를 어느 곳에서 구해오고 어떤 공법으로 만들었는지가 설계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은 다 부서진다고 해도 재건축, 똑같이 복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원 화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하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 성이 굉장히 튼튼하잖아. 고구려 동양적인 성곽과 서양, 니네 반지의 제왕 혹시 봤니? 그 반지의 제왕이 가지고 있는 그 서양 성의 특징을 아주 잘 조합을 해서 튼튼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적을 잘 막을 수 있는 훌륭한 건축물 화성을 만들었지요. 한번 가서 나중에 수원이 가까우니까는 갈 기회가 되면은 미리 한번 공부하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째는 우리는 그 조선시대는 사농공상, 사는 선비, 그 다음에 농민, 그 다음에 상,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 장사하는 사람들 제일 밑으로 치웠어. 그 직업엔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조선시대엔 직업에 귀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을 제일 천시했기 때문에 상업을 별로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 상업은 뭐 거짓말을 해서 돈을 번다, 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윤을 낸다고 하는 거를 되게 안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서양 그 근대에서도 그렇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상업혁명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장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나라가 발전되는 중요한 업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해안이 있다 그러지. 미래를 보는 눈이 정조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보장해서 시장 경제를 자연스럽게 살리는 이런 정책을 폈었고요. 신분 차별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신문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을 왕 자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조는 굉장히 파격적인 왕이었죠.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이런 아주 파격적인 신문제 자체를, 본인이 신문제의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신문제를 없앤다는 게 줄인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건데 이거를 실행을 했어요. 또 정조의 탕평책은 왕의 힘으로 붕당 사이의 갈등을 누른 거야. 정조가 워낙에 왕권을 강화한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뿌리채 없애는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왕의 힘으로 신하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것뿐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냐? 정조가 갑자기 죽은 다음에 이후에 어린 순조가 즉위하면서 몇몇 유력 관문, 특히 외적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세도 정치라는 아주 안 좋은 이런 정치 때문에 나중에 조선 후기가 매우 혼란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이뤄지지요.